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문제가 집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밤새 잘 잤니?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집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이죠. 밥은 먹었니? 잠은 잘 잤니에 잠잘 곳이 바로 우리의 주택 문제인데, 지금 이제 이 정권 들어서 지난 4년 동안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집값이 오히려 내려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불과 이 정부 들어서 4년 만에 부동산 정책 25번인가요? 예. 그렇게 낼 때마다 집값이 올랐어요. 그런 정책을 낼 때마다 임대료도 올라가고 또 전세값도 올라가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이런 발표들을 했는가, 이런 원성의 소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첫 행보로 집 콘서트, 집에 관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을 저의 앞으로의 핵심 정책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우리가 내 집 마련하기 쉬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은 있어요. 잘못하면 길이 있던 길도 없어지게 됩니다. 잘하면 길은 있습니다. 그런 잘하는 길, 오늘 여기서 많이 논의가 되고 토의가 돼서 정말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집 포기 했다는 이런 말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말씀들을 잘 나눠주셔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제가 다음 목요일쯤 얘기된 것들을 토대로 한 1차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고 잘 경청할 것입니다. 이렇게 날씨도 더워지고 있는데, 또 낮에 어떻게 보면 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허투루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문가님들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신교원 교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르반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장가 간다고 왔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얘기가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데 위혼모로 산에 살아야 된답니다. 위혼모로 하면은 특별 공급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결혼신고를 하면은 이제 그 조건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위혼모로 해서 집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과연 나란가 싶더라고요. 또 제 졸업한 제자 중에 한 명은 있습니다. 결혼한 지가 한 5년쯤 됐는데 혼인신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부인 이름으로 지금 부인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내연녀라고 해야 되나, 부인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결혼했는데 살고 있는데, 결혼신고하면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든가. 이게 과연 나라에서 할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더 심각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이번 정부가 정책을 처음 만들 때 참 재미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마 첫 해 제일 강한 정책이 파리 대책이었습니다. 파리 대책을 발표한 날 김현미 장관이 휴가 갔다가 올라왔습니다. 휴가 가 있는 상황에서 헐겁지겁 올라와서 발표를 하고,
그때 언론에 다 났던 것들이 2, 3일 지나서 이제 도대체 이 업무는 누구 담당하냐 물어보니까 아직 담당이 안 정해졌답니다. 참 황당하죠. 이번에 올해 했습니다. 올해는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도 여러 번 해서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략 20번째쯤 될 것 같은데 그때 발표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표하면서 이게 좀 모자라니까 보안 대책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세상에 만약에 대기업이나 뭐 일반 그룹 기업에서 발표하는 날 보안 대책 만들겠습니다. 담당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엔 바로 잘립니다. 근데 계속 하여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까지 정부에서 한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투기꾼 문제라고 했습니다. 투기꾼만 잡으면은 우리나라 유토피아가 온다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다 때려잡으면 집까지 잡힌다 했습니다. 이제는 한 3, 4년 뒤에 필요할 주택을 사기 위해서 미리 집을 사놓으면 갭투자하면 그 사람이 또 악인입니다. 이 사람을 다 때려잡으면 이제 평화가 온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때려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작년에 이제 뭔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고, 그러니까 화폐가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구 문화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거 맞습니다. 근데 작년 임대차 입법 통과되고 나서 폭등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달까지는 안 그랬냐? 그 다음 달부터 왜 그러냐? 뭐 이런 게 되겠죠.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쌓였던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의아한 게, 생각해보니까 유동성하고 가구 문화가 문제였다라고 정부가 진단하고 공급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감기이기 때문에 감기약을 굉장히 먹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잘못부터, 알고 보니까 배탈이더라. 배탈인데 배탈약을 먹이는 게 아니고 감기약을 계속 먹입니다. 최근에 여당 의원하고 TV 토론회에서 나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가 아마 제일 재미없는 TV 토론이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여당 의원이 계속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보통 이제 빠락빠락 해야지 이제 토론이 좀 재밌는데, 근데 잘못했습니다. 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기존은 유지하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럼 잘못한 게 있는데 기존을 유지하겠다는 건 도대체 저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보유세, 양도세 두 개 합친 것을 OECD에서 조사를 하는데 2년 전 기준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취득세 엄청 취득세까지 포함해가지고요. 그 거래 비용이랍니다. 거래 비용하고 양도세 합쳐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OECD에서 이제 아마 1위, 2위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금이 늘어나면 이제 보통 서민들이 좋아지느냐 봐야 되는데,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서민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하면은 투기꾼들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안정이 될 거야. 대출 규제를 하니까 서민들이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몰려갑니다. 풀장에 물대는 걸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키가 1m 50인 사람이고 1m 80인 사람이 있는데, 풀장에 물을 1m 60을 하면 1m 50인 사람은 익사당해 죽습니다. 금리라는 건 그만큼 서민들한테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 중에 정책이 20가지가 넘는데, 좀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진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살려내고, 진짜 서민을 죽이는 정책은 다 한번 좀 걸러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재보궐선거가 이제 여당이 참패를 했죠. 그 논의가 막 진행됐습니다. 진행되다가 지금은 그 논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이런 논의가 다 사라질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저는 이제 전혀 판단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협박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나올 정책이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가 9억 이상은 대출이 20%고 15억 이상은 대출이 0원이고, 이런 대책은 전 세계 우리 최초입니다.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대책은 또 나올 게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홍 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움직이면 또 내놓을 거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정책이 나올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서민들은 어디까지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제발 오늘 얘기 좀 잘 걷어들여가지고, 우리 황 대표님께서 정책 잘 만드셔가지고,
뭐 부자들은 뭐 저 때려주기도 된다고 보지만 중산층 서민들은 살도록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유광 교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일어서셨는데 저도 일어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고 우리 국민 전체가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마 역대 정부에서 정책을 이렇게 발표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시장이라는 우리는 시장 경제잖아요. 그 시장이라는 거에 가장 기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망각하는 경우가 지금 우리 현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게 되면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수요적인 측면에서는 요즘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투자에 대한 개념으로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도록 만드는 현 정부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영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면서 현 주택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모습을 비춰졌고요. 공급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공급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공급되어 왔던 주택 시장이 있습니다. 한 60만, 70만 호씩 매년 공급해 왔는 걸 다른 지역도 아니고 가장 필요로 하는 서울 지역에 공급에 대한 제한을 가져왔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부분을 제한을 시켰죠. 게다가 정말 수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도권에서 서울 지역의 강남은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거기 학군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목고라는 것을 폐지하는 거에 내용만 나와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강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그 얘기 나온 것 중에 옛날에 관료 중에 한 분이 똑똑한 한 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세제에 관련된 내용을 왜곡을 시키도록 유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택만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택 시장에 대한 왜곡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발표를 보게 되면 20여 회를 27회, 28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만 발표를 할 때마다 시장은 더 왜곡되고 가격은 더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금방 우리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시장에 대한 진단 없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대책을 약간 감정적으로 대책을 가져가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그 양도세 다 관심 많으시잖아요. 유일하게 집 한 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도세가 그동안 한 4%에서 32% 적용하던 것을 상가구, 세 채, 두 채 이상에 대한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는 72%에서 플러스 10% 적용하면 거의 한 80% 정도 양도세를 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씀처럼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감정적으로 받아보면 아예 출구를 막아버리는 그런 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분야보다도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의 이 왜곡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강남에 집을 공급을 하고 강남에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강남은 집 공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 지역에 집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절대 양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그 지역에서 정말 우리 여기에 서민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주거가 필요합니다. 그 주거 중에 하나가
바로 공공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할 때는 바로 강남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아직도 많은 부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곡동, 세곡동, 그 원지동, 그 주변 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의 그린벨트 플러스 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걱정 없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것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요. 중개사협회 관계자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임대인 대표분들, 그다음에 세입자협회 관계자분 순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초지회장 이희정입니다. 우리 교수님 두 분께서 말씀하셔서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는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 친구이자 소비자, 임차인이 며칠 전부터 집을 구해달라고 왔습니다. 2017년에 2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앙에서 얘기하시는 거 뭐 국토부 장관님께서 하셨나요? 똘똘한 한 채 외에는 다 팔아라. 그래서 2017년에 집을 팔았습니다. 팔고 전세를 사는데 이제 한 4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번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계신 집주인께서 들어오신다고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내용 증명을 몇 번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집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잠실에 가서 전세를 구해줬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 또한 그 세입자를 내보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어오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임차인들이 본인이 갈 곳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또 집을 또 매도인께서 집을 파실 경우에는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합니다. 저 이제 우리 방배동에 우리 회원 중에 한 분께서 집을 팔았습니다. 임차인이 작년에 12월 달에 임대인이 12월 달에 팔았는데 3월 달에 입주를 하겠다. 그때는 뭐 계약 이제 사신 분이 들어오시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처음에는 나가겠다고 확인서까지 다 주고 나서 잔금을 치르고 그러면 어느 날 나가라 했더니 3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3억 너무 세다.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하자. 지금 지난번에 누구죠? 부총님? 홍남기 부총님 케이스가 실질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팔고 싶어도 못 팔고 더 거주하고 싶어도 거주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또 지금 저는 뭐 비슷할 같지만 원룸형 아파트라서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뭐 한 3, 4억 정도밖에 아닌데 이분들이 내가 이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월세를 받다가 집을 옮기고 싶은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집이 절대로 안 팔립니다.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 그러니까 지금 1가구 1주택으로 해서 뭐 20억, 30억, 40억 이런 집들도 한 채고 2억짜리, 3억짜리, 1억짜리도 다 한 채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또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중개사 협회 우리가 이제 지회장으로서 나왔으니까 우리 중개업 협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오늘 또 중앙일보에 아주 대해서 특필을 해서 나왔습니다. 뭐 80억짜리를 팔면은 중개 수수료가 뭐 0.9% 해갖고 몇 천만 원 누구의 연봉이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고 지금 취득세가 8%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2주택자 8% 3주택자 12%입니다. 그만큼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보다는 중개 보수료가 10억에서 20억 돼가지고 0.9%에서 1,8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받는다. 사실은 현장에서는 그만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다음 주부터 그거 아니다. 국토부에서 국토부 건익위원회에서 안을 내놨는데 그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토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협회에 지금 11만 회원이 있고 그게 딸린 식구까지 하면은
한 사무실에 2명씩 있다 해도 22만 명이 그 가족까지 따지다면 한 50만 명이 되는데 거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수술을 그냥 우리 협의 없이 그냥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2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현장에서는 가장 지금 애로사항이 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풀려야지 되고 양도소득세 지금 아까 말씀하신 72%가 아니고 최고에는 75%입니다. 75%. 거기다가 또 주민세까지 내면은 82.5%를 내야지 되거든요. 그 2가지가 풀리지 않으면은 주택 공급도 안 될 뿐더러 현장에서 우리 임대인협회, 임차인협회 오셨지만 그 해결책이 없다고 합니다. 2가지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임대인 대표분들 계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중개사협회 한 분 더 먼저 하시고 임대인협회 대표님 말씀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영상을 지휘자 서은숙입니다. 한계한 대표님,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알고 계시는지. 저한테 묻지 말고 한번 예. 자, 이 질문을 전부 다한테 드렸는데 정확하게 질문을 못 하잖아요. 솔직히 못 하시죠? 자, 그거는 수요하고 공급이라고 방금 교수님들이 어렵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한기환 대표님이 저 가시면 부동산 가격은 공급과 수요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요.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권에서는 공급을 막는 정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가 방금 말씀하신 그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을 묶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없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서도 4억이고 8억이고 이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예를 들어서 저는 2017년 이후에 임대사업자를 되게 장려를 했어요. 근데 그게 4년, 8년을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8년 동안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그게 공급을 안 늘렸기 때문에 계속 그 수요는 그 시장에 유동 자금은 많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님도 계시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 평당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못 사요. 지금 현재는. 이게 현실이잖아요. 있는 사람들의 리그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보면 있는 분들이 계속 사고팔고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와 양도세가 있거든요. 근데 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방금 아까 누구였죠? 이동환 교수 아니 누구냐? 교수님이 아니 신경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실질적으로 미혼 상태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저희는 현장에서 이런 것을 볼 때 왜 이렇게 시장이 되고 있지?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됐는데 그 전엔 저희 중개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그 심장이 많이 올라오는데 계약갱신도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잘 조절해서 잘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함으로 인해서 4년 동안 공급이 없으니까 전세가격이 더 높아지는 그게 됐단 말이에요. 저는 교수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저희들한테 한마디만 물어보면 그 조언해 줄 수 있어요. 정책을 펴시는 분들한테. 근데 저희들하고 의논을 안 해요. 그게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예를 들어 집을 팔아야지만이 인테리어도 하고 벽지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일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부양이 안 돼요. 경기가. 부동산을 사고팔고가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하는 일도 대단히 많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제 정책을 지금 계시는 교수님 2분도 계시는데 할 때 저희 전문가들하고 조금 상의 좀 해주시면 좀 더 시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상의보다는 공인중개사들한테 와서 상의보다는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상해까지는 안 말해요. 예. 네.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실은 저희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 4년을 그 계약갱신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금 빈번하게 아마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홍남기 그 저기 부총리님께서도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폐단이에요. 실제로는 저희가 그걸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소송이 일어나고 있어요. 소송이. 그래서 현장에서는 힘들어지고 거래는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그 다음에 돈 없는 분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살고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내가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못 사는 건 상대적 박탈감. 이게 진짜 국가냐 정부냐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두 분 교수님들 전문가들하고 이제 좀 저희들하고 의논 좀 해주시고 그 힘이 있으신 이 언어가 공인중개사보다는 그래도 교수님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하면 어떨까요? 정치권에도 좀 물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인 대표이신 한 말씀 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대한주택인대회에서 성창현입니다. 소위 말하는 정부 여당이 말하는 적폐 웃음어리죠.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협회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이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는 김현미 장관이 2017년 12월에 장려하기 이전에 1994년부터 이루어져 왔던 제도입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94년부터 지금까지는 부동산 폭등의 시기도 있었고 부동산 폭락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폭락과 폭등의 시기를 반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제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니까는 그 임대사업자 제도로 인해서 집값 폭등과 폭락 이런 것들이 단순한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쭉 제도를 이어오다가 2017년 12월에 김현미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이면의 국토부 문서를 보면 이런 인센티브 제공에도 임대사업자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그 등록을 강제까지 시키겠다.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있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임대차를 위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관련 제도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 자금의 정부와 여당은 이걸 주택 매매 정책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그 맞물리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리고 임대 사업자라 하면 필연 임차인과 맞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박해는 결국엔 또 임차인들의 피해와 이런 고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 지금 현재 작년 2020년 710 대책으로 기억하시는 그 조치로 인해서 대다수의 임대 사업자들이 지금 자동 말소 당했고 저희는 강제 말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동 말소 당했고 그리고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말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단기 그리고 특히나 아파트 임대 사업자는 다 말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땠나요? 지금 올해 4월까지 민주당 한상혁 의원실 자료를 통하면 국토부에서 이제 받은 자료입니다. 총 160만 호에 달했던 임대사업자 주택수 중에 52만이 말소가 됐습니다. 3분의 1 거대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3분의 1 거대한 이런 양의 임대주택이 말소가 됐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어떤가요? 집값이 잡혔나요? 오히려 집값은 계속 연이을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전월세가가 문제죠. 지금 전월세가가 너무나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새 그 회원분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자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본인들 계약서를 다 보내주십시오. 임대차 계약했던 계약서를 보내주시고 동일 단지 동일 면적에 있는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같이 비교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200여 채가 넘는 것들을 취합을 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전세 가격이 2억 이상 싸고 그리고 40%가량 임대사업자 물건이 저렴합니다. 이건 다 증빙이 돼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더 저희가 힘들었던 건 이 비교 분석하는 힘든 게 아니라 전세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비교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 그래서 과거의 거래 내역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비교를 하느냐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만큼 전세물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두가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차 3법에 계약갱신 청구권자가 들어와서 그 첫 번째 만기를 내년 8월 18일 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그 전세가는 한 번 더 폭등하게 될 것이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이주 수요들, 그리고 이사철, 그리고 학업의 문제 등으로 그 또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 전세 수요, 이것들이 맞물리게 되면 폭발적으로 전세 수요는 상승을 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끝없이 끊임을 모르고 전세가는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전세가 상승은 결국엔 또 집값 상승까지 견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이사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뭐 3기 신도시, 폭탄과 같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그 과정까지도 버텨내지 못하고 집값은 더욱더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될 것이죠. 당장 살아야 되니까요. 당장 이사를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 전세가를 그 바지가랑이 붙잡듯이 잡고 있는 게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제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게 싸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는 이 모든 이번에 민주당 의총에서 나왔듯이 매입임대제도 모두 폐지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었죠. 어떻게 보면 힘겹게 틀어막기는 했는데 또 그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 하니 어떤 법안이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 몇 분을 만나서 면담을 했고, 이런 거 의총에서 좀 막아보고 싶습니다 얘기를 들었고, 그분들도 수긍을 하고서 이건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크나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너무 먼 길을 온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에서 그 아파트 임대사업자 그리고 단기 임대사업자의 부활과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를 허용해주는 그런 입법, 개정 입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정치 상황에 따라서 통과되기가 힘들긴 하겠지만, 이런 명분을 계속 쌓아서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게끔, 모든 국민들이 직시하게끔 만들고, 앞으로의 정책에서도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이 되지만, 공급 정책이 수반이 됐었다면 이 임대사업자 제도는 훌륭하게 서민들에게 저렴한 공급을 하는 제도가 됐었을 것입니다. 서로 상충을 해가면서 보완을 해가면서 됐겠지요. 나라가 모든 공공임대를 책임져 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정된 지하 때문에. 지금 공공임대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한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고, 2025년까지 12%, 13%, 15%까지 늘리겠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나머지 80%, 90%에 달하는 부분은 민간 임대에 의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사업자 제도에서 장기 제도의 이름도 준공공 장기 일반 임대였습니다.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당신들이 일정 부분의 메리트를 제공을 할 테니 통해서 공공에 준하는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를 놓도록 해라. 그래서 임대사업자 물건에는 현재는 임차인들이 10년 동안 5%씩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다면 최대 12년까지, 최소 12년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주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3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공임대가 딱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임대사업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후에도 임대사업자가 지금 너무나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고 이런 마녀사냥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적절한 공급 정책과 맞물려서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거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서 다시 한번 정착을 시킬 수 있다면은 좋은 또 방향으로 이렇게 특히나 우리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집가 안정, 그리고 전세가 안정, 이 모든 토끼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하십시오.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죄송한데 전문인이 아니라 떡인데 좀 앉아서 해도 괜찮아요? 네네네. 네. 임대인이세요? 임차인입니다. 저 임대인. 임대인 지금 먼저 하고, 다음 임차인데 한 분만. 한 분만 더 임대인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저도 앉아서 말씀. 네, 앉아서 하십시오. 저는 이제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오면 거의
8년, 10년 정도 이렇게 살거든요. 임차인들이. 그러면은 이사 나갈 때까지 임대를 안 올려요. 올리지를 않고 이사를 나가면 그때는 이사 내보내고 올 수리를 해요. 그럼 올 수리하면은 한 번 수리하면은 푸른 같은 경우는 최하 1,500에서 2,000이고요. 쓰리룸은 3,500에서 4,000이 들어가요. 수리비가. 그러면 그렇게 수리를 해서 다시 제 임대를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 해도 뭐 무턱대고 많이 올리는 건 아니에요. 10만 원을 받았으면은 15만 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임대차 3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사이가 좋고 정말 친하게 잘 지냈는데 이 임대차 3법이 생기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 이상한 법이 생기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편을 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요번에 지금 두 집이 만기가 돌아왔는데 평소 같으면 안 올려요. 안 올리고 이사 나갈 때까지 안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5만 원씩만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갑자기 올리냐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문정부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왜 올려야 되는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은 그러면서 안 올리고 싶은데 니네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은 5% 이상 올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니네 이사 나가면 나는 수리비는 몇 천만 원씩 들어가고 임대료는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니네 살고 있는 동안에는 단돈 5만 원이라는 올려야 되겠다. 오죽하면 살고 있는 사람 때 올려달라고 하냐고요. 그냥 사는 사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정부에서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은 올릴 생각을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안 올리면은 나중에 이 사람 이사 나고 나면은 나는 수리비는 목돈 들어가는데 뭐 10% 올렸다고 뭐 과태료 몇 천만 원, 5%에서 조금만 몇백 원만 진짜 100원만 올라도 과태료 뭐 얼마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올리겠어요? 이게 무슨 정책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고요. 나는 전 세계에 이런 법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이번에 임차인 대표 네, 말씀. 예, 아, 네. 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저는 그 입장은 아니고요. 네. 제가 세입자로 네. 이번에 그 철거민 세입자 배송으로 조금 계기다가 임대를 약속한 거는 입주권인데 이사할 때 그것까지 못 받고 제가 싫어하고 반대하던 임대주택을 하나 그것도 나중에 추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뭐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상황으로 뭐 하나 일단은 뭐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좀 뭐 오래전부터 임대주택을 반대한 것이 지금처럼 부동산이 폭등을 하는데 예,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솔직히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마땅하다고 하지만 사회 구조가 여러 가지로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성공하게 냅두지 않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실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수 정치 같은 경우는 또 가지신 분들 요즘은 뭐 진보도 많이 있지만 가지신 분들도 생각하시고 또 이제 뭐 거기에 또 균형을 맞췄을 때 없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입장들을 정치인들은 가지고 계신데요. 저는 없는 사람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자본주의 사회지만 요즘은 저희가 복지하고 그 자본주의 그 경제하고 맞물려서 사회복지 시대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1주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주택을 하면 집이 부족함이 없는데 근데 임대사업자가 몇백 채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저 같은 사람은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에 제가 재판을 가서 변호사분이 오래 살게 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갖고 판사님한테 미움을 받았는데요. 제가 10년, 12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살게 되면 제 나이에서 이빨 빠져갖고 정말 갈 데가 없을 때 쫓겨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럼 저를 누가 임대사업에서 책임을 지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한 게 1주택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왜 제가 시민단체 활동도 해봤습니다. 했었는데 돈이 뭐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규모 있게 어떻게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국민을 위해서, 이게 옛날에는 그 주공도 평수 크게 해갖고 그렇게 주기도 하고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지 않았느냐, 10년 후에도. 근데 그거 좋은 것들을 왜 다 그렇게 없애버렸느냐, 이제 그런 것도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50년, 60년 그 저리로 그 집값을 신용대출로 하지 말고 담보대출로 해서 50년, 60년 해서 한 1, 2년 신용 잘 지키면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게 해줘라. 그게 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 기회를 주는 거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 어떤 진보 측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유 제가 이제 하도 그러니까 아유 집 없이 사는 세상을 만들던지 해야지 하는데 현실적으로 집 없는 세상에서 임대만 갖고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 정치인분들도 기업인들 다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 폭등하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폭등하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가죠. 모든 것이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이 그야말로 내 집이라도 지키고 살려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게 소유권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일단 정치인 또 그 기업인 그 모든 분들이 돈을 먼저 보여서 무소유를 먼저 하시고 나서 네, 네. 말씀. 무소유를 하고 나서 예, 치하시는데 저는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그 없는 사람들한테도 집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평등하니까 모두가 다 임대 사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현실은. 근데 앞으로 집을 사지 마라. 그렇게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죠.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소유권을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해서 주고 임대를 자꾸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지 말고 소유권을 주고서 누구에게든 기회를 주고 정치 국가 예산을 그렇게 나눠라.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시내에 개발 안 된 데들 그런 데도 나눠 줄 수 있다면 그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은 제 세입자로서 제가 이제 답답한 마음에 없는 사람이 가진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 제 생각을 이제 피력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세입자 말씀 네, 한번 더 주세요. 세입자분 그러면 한 분 더 모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네? 밖에 계신 분들 밖에 계시다고요? 네, 말씀을 안 하시겠다고요? 밖에 계신데 여기 오시면 되는데. 밖에 계세요. 네, 근데 지금 말씀도 세입자는 집만 많이 공급해주면 된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세입자는 집만 많이 공급하면 된다. 예. 그러면 세입자분이 따로 없으셔서 그러면 아까 질문하신 아니 집만 많이 공급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뭐 좀 말씀하실 것 같으면 짧게 말씀하세요. 네. 제가 이제 아까 중간에 죄송한데 무소유라는 건요, 자유경제에서 무소유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고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 살면서 풀어야 되는 게 자유경제고요. 1주택 1가구를 하려면은 북한으로 가야 돼요. 공산주의, 그거는 사회주의지. 어떻게 자유국가에서 1주택 1가구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부동산은 부동성이라는 그 특성이 있어서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을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민간 임대인들이 이렇게 가장 빨리 집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민간 임대인이에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사람, 전 국민이 집 하나씩 가지면 그거같이 좋은 건 없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고, 제가 알기로는 세입자들이요 저희보다 더 잘 살아요. 왜 그런 얘기는 아니 막 이제 너무 이게 맺힌 게 많아가지고. 아니 대표님 솔직히 말해서 저희 너무 많이 핍박을 받아가지고요.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대표님 우리 국민을 정말로 생각하신다면은 각 지역마다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저번 말씀처럼 현장에 다녀서 현장 얘기를 좀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이 탁상에서 하지 말고 항상 다니면서 좀 해주시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러면 또
지금 두 분씩 말씀하셔가지고 혹시 한 분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마지막 한 분만 얘기 듣고.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저는 그 강남에서 지금 한 6년째 재건축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다른 대부분 사람들은 강남에서 좋은 부자 동네에서 하고 있지 않는 무슨 뭐 불만이 있겠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한 6년 동안 공기업에 있다가 한 30년 나와가지고 감사를 해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다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 지금 정경희 의원이나 의원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그 초과익 환수를 우리는 면한 지구입니다. 17년 말에 전에 이제 했는데 시공사들이 너무나 어떤 장난을 해가지고 이 초과익 환수를 면하면 자기들이 해약을 못하다는 그런 어떤 대선제에 엄청난 비리가 또는 부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리 처분을 변경해서라도 시공사 바꿀 수 있으면 바꿔가지고라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하고요. 그런 건 좀 나중에라도 한번 짚어주시면은 앞으로 흘러가는데 한두 해에 이 재건축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좀 염려를 해 주십시오. 염두해 주십시오 하는 거고 또 두 번째 하나는 지금 현재 고시가 되고 나면 사업구역이 고시가 되고 나면 상가는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는 국가에서 민원에 의해서 10년 보유, 2년 거주하면 매매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상가는 그럼 그런 조건을 10년 임대를 하고 저번에 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김 의원도 계십니다만 2년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지 하면 거주를 증명이 안 되더라도 같은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레벨에서 취급을 해줘야 되는데 못하도 해놓고 저번에 선거 전에는 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선거 끝나면 너무 부자 아이가 더 이상 이야기는 못하게 하는 이런 부조리가 어디 있습니까? 상가는 팔 수 없고 아파트는 10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팔 수 있게 해줬으면 상가도 똑같은 조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재산은 똑같은 재산인데. 그러나 임대차 계약도 다 정거가 있거든요. 신고도 하고 상가를 임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제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따로 또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기라 하고 시간상 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더 말씀하실 게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선생님, 주택 재건축에서 10년 보유, 5년 거주입니다. 2년 거주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말을 보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에 페이스북 아니, 잠깐만. 네. 좀 말씀하실 게 있는 요새 분 2년이 자꾸 들어보세요. 나와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한 분만. 두 분. 네. 그러면 추가하고 하실 분들. 그러면 좀 짧게 한 추가하고 2분씩, 하실 네, 분들은 2분씩만, 1분으로 네. 1분씩만 좀 말씀해 저는 평범 한 70대 노인네들 가족 여기서 가지가 안 사고 있고요. 저도 고생은 하고 이 바닥 가지까지 갔다가 남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나만 못한 사람이 집을 사고 그야말로 그 나라에서 범죄인 취급하는 갭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남에 가서 나는 강자도 못 찾을 그런 사람이고 강북에 다 실어지고 있는 집이라도 수선을 해서 지금 임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 나이에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내가 돈이 생기면은 월세로도 돌려서 집수리를 해서 내가 노후에 생활비에도 대여하게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에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임대업자 사업을 냈는데 나라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임대업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취급을 하니까 밥을 먹다가나 뭐하거나 뉴스만 나오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합법적인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나쁘다고 임대사업자를 없애느니 뭐 하느니 그러면 팔게끔 강아지도 군역을 보고 내쫓아야지 집 산 게 무슨 죄며 여기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나라에서 내가 밥 먹고 안 쓰고 그러한 집을 장만을 했는데 어째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나는 한 가지 젊은 사람한테 부르짖고 싶은 사람이 부모들 놓고 다 얘기를 들어보세요. 월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응? 그 옛날에 맹주복이 서울 올라와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가 임대업을 뭐 한다고 해서 진짜 누구 옆에 사람한테도 내가 집을 몇 개 가졌어. 그 얘기도 못할 정도로 이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구의 저기를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몇 개를 가졌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 진짜 할 수 있다면은 청와대 앞에 가서라도 부르고 싶고 왜 이 자유국가에서 이것이 잘못됐나 강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수시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네. 아니, 일단 우선 아까 저쪽에 계신 분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발언하셔서 제가 변명 한 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사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임대사업을 이렇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치 반대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라고 이제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경험한 거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 고시를 너무 개발하기 위한 너무 일찌감치 지정을 해놔요. 막 그 개발이 막 20년 막 30년 갈 건데 거기에서 세입자의 기준을 그 거주자 세입자 그의 기준을 그 이주비라든지 이런 기준을 너무 오랜 기간을 똑같이 해놓거나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호응하실 수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전산이라는 게 뭐 사실은 뭐 마음대로 조작하려면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해먹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재개발하거나 할 때 너무 일찌감치 해놓고 오랜 기간 일이 있어서 세입자한테까지 좀 뭐라 그럴까 세입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좀 그런 점이 좀 수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청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청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수를 청년들을 위한 박수는 취업시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생겨서 혹시 괜찮으시면 그렇게 좀 제가 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임대인 이제 임차인 이제 중개인분께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이 제가 이제 뭐 정책을 내거나 이런 게 이제 국민분들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국가 시스템이 부동산 시스템이 이제 집이 없는 분들한테 이제 무상으로 집을 제공해드리고 대신에 이제 노력해서 재산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조금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고 속상하실 수도 있으신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뭐 재산을 드린다는 게 아니고 집만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뭐 명의를 드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집. 네. 그래도 저는 조금 괜찮으실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나의 재산은 있는 거니까 집에 사신 분은 나의 재산이 있으셔서 괜찮으시면 제가 좀 그런 쪽으로 좀 정책을 건의도 드리고 싶고 이제 실제로 경험 중에 계시니까 의견을 제가 좀 여쭙고 싶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간간히 이제 정책을 좀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릴 때랑 다르게 이제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걸 제가 이제 가까이서 보게 되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간단하게 짧게 대답하실 분 계시면 네. 짧게 좀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안 하신 분이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은 나중에 서면으로 할까요? 예. 네, 그러면은